안녕하십니까. 하나환경 김원현 팀장입니다. 항상 저 혼자 유튜브 나왔었는데 오늘 이 답변을 해주기에 더없이 완벽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나환경 임재희 부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방역본사 임재희 부사장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 김 팀장이 대담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평소에 제가 사실 이것저것 인터뷰를 좀 많이 했지만 보여지는 인터뷰가 조금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장에 뭐 아는 동생하고 그냥 뭐 커피숍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느낌으로 좀 편하게 촬영에 좀 임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미디어 노출이 되게 많이 된 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게 어떤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쪽으로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가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블로그도 많이 쓰고 인스타도 오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내 목소리로 알려주는 게 제일 진정성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너무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하나방역은 방역 프랜차이즈인가요? 뭐 최초의 프랜차이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를 시도한 방역회사들은 많고 네.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방역회사들도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네. 아니면 코로나 같은 때 유명세를 이용해서 잠깐 하다가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 개인 사업자를 우리 지사장님들이 다 내셔가지고 네네. 부산에 있는 또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각자 또 지점장님들이 개인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전국에 지금 딱 49개가 현재 잘 이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센터가 그리고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 되는 건가요? 다 되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어디든지. 그러면 이게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희 카탈로그를 보든 핸드폰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보든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외형 확장이 보통은 이게 시리즈별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지. 근데 되게 단기간 안에 전국적으로 쫙 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의도한 바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형 확장에 좀 우선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고 진행을 조금 많이 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방역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회사든지 좀 규모를 갖춰놔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예를 들면 하나방역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국 단위로 SK텔레콤 대리점들 쫙 다 방역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좀 갖춰놓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처음에 규모를 갖추기 전에는 사실 방역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왜냐면 실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약품에 대한 공부, 해충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직원 자체 교육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른 회사들은 사실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규모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어서 지금의 하나방역이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말 노림수가 조금 적중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맞지. 나는 꼭 방역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취미든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에 빨리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뚜렷하게 목표를 세웠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정리한 데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방역은 힘들다고 좀 많이 했었는데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궤도를 잘 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우리가 제일 좋은 점은 매년마다 어떤 10곳 이상씩 꾸준히 많이 늘 때는 뭐 15곳 이렇게도 늘고 꾸준히 지금 계속 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목표치에 거의 다 왔어.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지사 한 곳 한 곳이 더 잘 되기 위해 내실을 좀 다지는 것에 맞지. 그게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요거랑 조금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방역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 그 다음에 요식업은 프랜차이즈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식업 외에 프랜차이즈가 다 안 되는 이유들이 기술적으로 오픈을 해버리면 독립을 해버린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내가 다 가져가야지 내 이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 독립을 해버리는데 저희는 숨기진 않잖아요. 맞지. 그냥 대표님도 처음부터 딱 시작부터 그렇게 깔고 시작을 하고 부대표님도 정말 뭔가 알려줄 때 그냥 내 알고 있는 밑바닥까지 끌고서 다 알려주시는데 좀 그게 원래 숨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숨기는 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의 시대에 보면 대장장이라든지
자기만의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런 절대적인 비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수제자 네.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꽁꽁 싸매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가 장인이고 자기 혼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기업이 되고 다 같이 잘 사는 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나는 좀 마인드가 다른 게 지금 내가 있는 걸 다 알려줘도 나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내 위치까지 올 때까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멈췄다는 거는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도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내 패를 다 까줘도 그 사람들이 내 패를 다 자기들이 흡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내가 발전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냥 편하게 알려주는 거야. 아, 이거는 또 약간 전에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저는 약간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싶은 위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이 못 따라오는 그런 기술력을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 그 기술력을 또 계속 생산할 수 있고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는 목표도 당연히 저희는 갖고 있겠네요. 아, 당연하지.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네. 특히 방역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넘을 수 없는 수준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작년, 재작년 포함해가지고 부산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내가 지금 교육을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타 방역 회사들 다 포함해서 이제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 와우. 이유는 간단하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데 내한테 연락이 오면 해결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계속 더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본사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나바이오에 있는 지사장님들이나 지점장님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 참 이게 좀 효과적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내가 잘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체계화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내게 만드는 게 원래 비법이고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운영해 올 수 있지 않았나. 그게 기간이 결국에는 증명이지 않나. 나는 문제가 있으면은 1년도 못 버티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의존을 하면 네. 문제가 생겨. 네. 잘하는 사람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아.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다가 못 버텨서 나가면 네. 그럼 다른 사람이 거기서 대체가 되는 거고 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내용이겠네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한테 캐치할 수 있는 걸 캐치할 거고. 어떤 분야도 나는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다만 이런 건 있겠지.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 네네네. 이런 건 있겠지. 나는 내 기술을 꽁꽁 싸매서라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더 잘 되고 싶다. 난 나쁜 게 아니라고 봐.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뭐 같은 거라도 다르게 보잖아. 네네.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듯이 나는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알려주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뿐이야. 저희가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원래는 요 앞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게 근데 이게 뭐 사실 나는 뭐 TV 촬영도 뭐 여러 번 하고 했지만 이런 형태에서는 그냥 실제로 대화하듯이 하는 게 뭐 초점 이런 걸 떠나서 그게 난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원래는 여기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약간 우리가 한국 사회는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싶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다 욕망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매출이나 금액적인 부분을 빼놓고는 인터뷰가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이게 최대 매출은 특출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평균 중위권 정도의 지사 매출과 본사 직원들 한 평균 수입 정도를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네. 매출도 당연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한 건 얼마를 벌어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게 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바이오 지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위권 정도 되면 한 5, 600 정도는 버시는 것 같아. 5, 6배. 월에. 월에 5, 600. 그러니까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지, 당연히.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출난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투자 비용이 좀 많습니까?
투자비용 엄청 적지.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1억을 들여가지고 한 달에 500을 벌면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요즘에는 뭐 카페를 하나 차리든지 개인 공방을 하나 한다든지 네. 그런 걸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드는 자금이 그쵸. 몇 천만 원에서 뭐 억대도까지 드는데 그렇죠. 방역은 이게 근린생활 시설이면 그냥 월세로 시작을 해도 되고 아. 실질적으로 물품비나 이런 게 거의 안 들어서 뭐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지. 진짜로 돈이 얼마 안 돼.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지사 모집하려면 지사 자리는 이미 찼습니다. 찾고 그냥 방역 프랜차이즈가 너무 생소한 분야일 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사를 중공으로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사 자리는 남아있는 자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중요 자리는 다 차 있어요. 맞아요. 55개를 모집 예정인데 거의 한 지금 50개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빈자리 못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자리는 거의 이게 못 찾고 들어가요. 근데 한 몇 군데 정도는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뭐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만둔 분들도 있어서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다 모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사 모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건 근데 아니지. 이제 방역업계 자체가 약간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걸 다 잘 공개를 안 하는 편이 많고 얘기를 잘 안 하지. 네, 왜냐면 뭐 굳이 긁어부스럼처럼 맞지. 내가 얼마 번다 이런 거 말하기도 좀 꺼렵게 하는 게 우리나라 또 문화도 있고 잘 벌면 잘 버는 대로 또 시기 질투를 하고 못 벌면 그거밖에 못 버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는 법인으로 이미 다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뭐. 정상적으로 다 신고하기 상관없고. 크게 상관없어.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방역업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게 코로나 이후로 방역업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기조가 좀 생겼다고 보이냐면 약간 치킨 게임 느낌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으니까 아까 말한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무조건 싸게 들어가고 내가 잘해드릴게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덤비다 보니까 업계 금액을 낮추려는 다 죽자는 식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히려 땡땡처럼 대형 방역업체 수도권이나 주요 거점들의 대형 방역업체는 어떻게든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거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방역의 지금 지향점은 어느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아닌데 네, 네. 당연히 기술이나 이런 거는 더 좋은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야. 가성비. 근데 이제 가성비라고 하더라도 가성비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느끼는 그렇죠. 가치가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 시장가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지. 좋은 약을 쓰고 좋은 기술이 들어가는데 퀄리티를 높이는데 그렇지. 대신에 그 퀄리티에 비해서 그래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좋다는 거지. 물건 싸고 당연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그건 의미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해도 하나방역을 많이 찾는 이유가 간단한 게 결과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는 5만 원 했고 하나방역에서 6만 원 했는데 만 원의 비용을 더 주더라도 하나방역에서 했을 때 훨씬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계속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소개도 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는 가성비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네요. 아무래도 가성비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저렴하다고 느껴요, 가성비인데 우리는 퀄리티가 기준치가 높기다 보니까 일단 가성비의 뜻 자체가 가격대 그렇죠, 성능이니까 우리 가격대에서는 지금 성능이 더 좋은 거지. 예를 들면 방역 업계에서도 우리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조금 있거든? 네.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가성비가 훨씬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낮게 측정되어 있는 데들하고도 비교해서도 거기는 또 잘 안 죽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방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는 게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많이 찾는다 해가지고 비용을 막 올리고 그러지 않거든. 그렇죠. 이미 정해놓은 비용에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봤었을 때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좋은 제품이나 어떤 것들은 좋은 건데 그걸 싸게 줄 수는 없잖아. 제대로 제값을 받아야죠.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왜냐면 이 가격은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작업에 따라 다르고 방역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지만 거기서 세분화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알려줄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 키워드가 신뢰잖아요. 신뢰. 가장 큰 키워드 명함에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도 아니죠. 두장일치 대표님과 부대표의 두 장의 일치로 이렇게 됐는데 이 신뢰 키워드가 핵심인 이유가 뭐죠?
간단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한쪽이 상대편을 믿으면 그게 믿음인데, 신뢰라는 거는 한쪽이 믿어서는 형성이 안 돼. 서로. 나도 상대편을 믿고 상대편도 나도 믿고 그럴 때 이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관계라는 건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깨지지 않거든. 대신에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결과가 바탕이 돼야 돼. 내가 말한 맞죠. 말에 책임을 지고 상대편도 자기가 말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끈끈하게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회사가 아니고 내 개인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신뢰를 중요하게 신뢰. 여기는 거지. 오케이, 신뢰. 그러면 이게 신뢰가 바탕이 있어라도 우리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블루 칼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조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집단을 표현하는 색깔 혹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영업회사다. 방역회사지만 우리는 영업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매번 강조 듣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원래 다른 얘기잖아요. 왜냐면 다른 얘기. 방역이랑 영업이랑은 이게 결이 다르잖아요, 아예. 근데 요거를 조금 얘기해주면은 다른 지사장님도 보실 건데, 이거 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회사에서 시작을 네. 하기도 했고, 네. 우리 처음부터 방역회사를 찾아야겠다 딱 이렇게 했다기보다, 네. 바퀴벌레 약을 실제로 진짜 좌판에서도 팔고, 방문판에서도 팔고,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해. 엘리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딱 된 것 같다. 회사가 진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근데 하나하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영업했었던 걸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은 더 큰 거는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노크. 나는 똑. 두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계속 노크를 해야지. 계속 발전을 한 거지, 회사가. 우리 스트리트 출신이네요. 스트리트 출신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이웨이 고속도로 출신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사람들 많은 데들 있잖아. 유동인구 많은데, 육교 밑에. 저 하이웨이 출신이고 싶은데, 안 될까? 그거야. 결국에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느냐. 근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난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노크 얘기를 하셨는데, 노크가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스킬이나 아니면 뭐, 애티튜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지. 근데, 대표님은 자기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게 방역 상담에 한해서는 부대표가 내가 봤을 때 전국 1등이다. 이런 자랑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냥 실제로 방역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는 못 알려줘도 비결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결, 방역 상담에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사람들도 이거 보고 또 이해하고 또 좋은 걸 정보를 얻어가고 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결이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비결을 알려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편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느끼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어떤 방역을 하든지 간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전화가 한 거야. 필요. 아까 전에 두드리는 것 중에서 내가 먼저 가서 두드리는 거는 필요하지 않는 것도 네. 그 사람한테 필요하게 만드는 거는 네. 스킬의 영역이 많이 필요하고, 스킬.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네네. 그런 거는 지금 바로 얘기해 준다고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근데 전화가 온 사람들은 여기에는 뭐 바퀴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빈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일단은 그 벌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지식. 그렇지. 그 지식이 베이스. 베이스. 그냥 지식은 당연히 지식도 깔고 없으면서 내가 상담에 대해서 잘하니 못하니 사기! 논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 예체 아닌가? 그릇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 실력도 안 키워놓고 저는 상담을 잘 못합니다, 이런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어불성설이고. 역시. 일단은 기본적인 이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원하는 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전화를 해서 처음에 초창기에 물어보는 게 좋아. 어느 정도. 혹시 지금 벌레가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많이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그리고 상대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노하우인데, 네. 여러 가지를 설명해가지고 선택권을 고객이 선택하게 하게 하는 게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고객이 선택하는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지. 이게 사실
특급 노하우인데, 원래 이거 직원들한테 얘기해주고 잘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네. 다른 데들 보면은 전화해가지고 이래, 가격부터 얘기해. 15만원입니다. 저 25만원입니다. 이러면 고객이 바로 고민을 한단 말이야. 아,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줘가지고, 선택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역이 있고, 좀 꼼꼼하게 들어가는 방역이 있고, 전체를 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주면서, 고객한테 어떤 걸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고객한테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비슷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차를 사러 왔는데, 네. 막 이 고르면 이 차 한 개를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 그러면 이 차를 살지 안 할지를 상대편이 선택하잖아. 네.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정도의 차를 보여주고, 차 색상들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대편한테 고민의 영역에서 넘어서서 요 세 가지 중에서 꼭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세 가지가 상대편이 원하는 거여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원하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캐치 못하면은 이 선택지를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막 사실은 뭐. 캐치도 중요하고, 잘 듣고 알고, 되게 복합적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 사실 나도 상담을 뭐 10년 넘게 했지만 네. 방역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상대편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게 좀 느껴지거든 사실. 아, 감각적으로 좀 캐치되는 부분이 있네.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지. 계속 이제 오랜 노하우 계속 뭐 통화가 하루에 막 몇십 통씩 그거를 1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하고 비슷해. 점쟁이들도 보면 네. 뭐 들어왔을 때 그냥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막 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물론 그게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통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아, 오늘 되게 특급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방역이라는 키워드에서 뭐 소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퀴벌레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가장 큰 키워드가 바퀴벌레인데,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러면 바퀴벌레 퇴치, 요거 좀 나만의 노하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바퀴벌레 퇴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그거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집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다면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습도 아, 네. 습도를 이제 조금 낮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바퀴벌레 배설물을 제거하는 게 엄청 중요해. 바퀴벌레가 어미가 배설을 하면 네. 이제 유충들이 그 배설물을 먹고 예.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싱크대 하부장 밑에라든지 네. 경첩 주변에 이런 데만 잘 찾아봐도 배설물이 있는데 네. 그 배설물만 잘 제거를 해도 먹을 게 없으면 번식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지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런 걸 해주면 사실 상당히 좋지. 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푹 쉬어라. 근데 그러면은 아이씨 내가 병원 와갖고 이런 소리 들으러 왔나 하는데도 그게 제일 큰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를 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네요. 그러면. 맞지. 사실 뭐 지금 말한 것뿐만 아니고 네. 물기 제거 잘하고 네. 쓰레기도 잘 관리해서 버리고 이러면 더 좋지. 근데 누구나 사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게 이제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그러면 집에서 주기적으로 셀프도 방역도 하십니까? 셀프로.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나는 이거 괜히 물어본 거 아니 아니에요? 막 빡세게 안 해. 네. 일주일에 한 번 싱크대 주변에 그냥 물티슈를 닦아. 네. 배설물이 없어도 네. 배설할 수 있는 위치에 먼저 닦는 거야. 그냥. 예방으로. 그리고 요 겔 작업. 네. 겔 작업은 1년에 2번. 그게 6개월 동안 약효가 잘 가기 때문에 벌레가 없으면 6개월에 한 번씩 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공간 살충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지. 그냥 이제 여행 가고 이럴 때 한번 뿌려놓고 간다든지. 그 정도 해. 다른 거는. 전 집에 한 번도 제 집에 방역해본 적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뭐 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겔 작업 정도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좋아. 왜냐면 요즘에는 입주 방역부터 해가지고 예방 방역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게으른 남자와 이렇게 꼼꼼한 남자, 이렇게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아니, 뭐, 게으르고 꼼꼼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봐. 네. 너희 집에 바퀴벌레 나왔어. 네. 그럼 안 하겠나? 저는 이제 아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잡아보면, 어차피, 모르면 무서울 수가 있는데, 저는 다 아니까. 알면, 들어왔나 보네? 괜찮다. 알면은 더 해야지. 알을 까가지고 번식해가지고 많아지면은, 어쨌든 간에 뭐, 보기에도 안 좋지만, 맞습니다. 사실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 벌레들. 근데 결국에는 정기적인 관리 자체가
건강도 그렇고, 그다음 위생 환경도 그렇고, 정기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또 저한테 일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지금 10년 넘게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뭐 현장도 괜찮고 고객도 괜찮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워낙 현장을 여기저기 많이 네네. 가서 뭐 기억에 많이 남는 데들이 많지. 뭐 진짜 막 지하실에 갔는데 막 모기 막 10,000마리 넘게 있고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아우, 가기 싫어. 대표적인 거를 뽑자면은 예전에 이제 부산에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으니까 네. 다대포 쪽이나 영도 이런 쪽이 어쩔 수 없이 습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노출이 좀 많이 돼. 영도에 있는 모 이제 아파트에를 갔었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아들이 뭐 서울 쪽에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의 못 내려오는 아, 상황이고 네네. 요양보호사분이 오시는데 청소가 안 돼. 실제로 가보니까 나도 충격과 공포에 빠진 게 나도 나름 그 당시에도 뭐 진짜 여러 가지 현장 많이 가봤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나신데도 바퀴벌레가 진짜 그냥 집에 가득 찼더라고.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는 수준이야. 근데 가면 냄새에 딱 나잖아요. 딱 네. 그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콤콤한 냄새가 나지. 그죠. 그 벽지도 누렇고. 근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집에 그 할머니 분이 텐트 안에서 생활하죠. 모기 때문에? 아니, 바퀴벌레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상이 잘 안 가겠지. 바퀴벌레가 막 귀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방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주무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특수하게 방제를 좀 들어갔지. 위치들을 다 찾아가지고 방독면하고 다 쓰고 공간 살포도 하고 2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식도차 작업도 다 하고 그 뭐 배설물하고 이런 거 치우는 청소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짐 다 버리고 청소 완벽하게 업체 써서라도 해야 된다. 다행히 그래 그 아들이 그 청소를 하셨었거든. 그렇게 돼가지고 총 한 4번 들어갔던 것 같아. 보통 일반적인 이제 뭐 아파트에서 한 번만 거의 죽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죽는 것보다 알 까는 게 더 많은 집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전화 오셔서 거의 울먹울먹 하시더라고. 이제는 좀 안 보여서 편하게 잘 수 있다 이러니까 난 좀 뿌듯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저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저는 조금 재밌는 얘기나 아니면 좀 그런 에피소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도 요새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많이 없고 나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게 진짜 꼭 남의 일만은 아니고 어디서든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에 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 보였을 때 했었으면 맞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안 됐을 건데. 아들도 자주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몰랐을 거고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방법을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간 거지. 그 어머니 아버지를 혼자 두고 밖에서 생활하신다면 방역은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십시오. 의무적으로 효도한다 생각하고 상품권 대신에 방역함 선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이 좀 하이웨이가 아니라 스트리트로 이 회사 말고도 좀 걸어온 걸로 저도 일하면서 뭐 사적으로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굴곡이 그 나이 또래 중에서도 조금 힘든 편에 속했다. 라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남들한테, 부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어느 자리에 가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왔잖아요. 뭐 완성된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위치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오면서 내가 좀 삶에서 원칙이라든지, 뭐 애티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 뻔한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약속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밖으로 내가 말을 내뱉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지키려고 해. 이런 건데 뭐 사람과의 약속 말고도 나 자신하고의 약속도 난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 그런 것 같아. 나 자신하고의 약속도 잘 지키니까 타인하고의 약속은 더 잘 지키겠지. 기본 태도를 그렇게 가지고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나한테 맡기면은 그 사람이 다시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거야. 맞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 내 스스로 이런 거지. 나는 이번 주부터는 주 4회씩 운동을 하겠다.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하면 나는 그거는 무조건 지키는 거지. 저는 작심 3일 전문이거든요. 3일 작심하고 재밌는 무너지고 거는 3일 작심하고 무너지고. 작심 3일도 그거 10번 하면 30일이고 100번 하면 300일이잖아. 못 지키면 작심 3일 계속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다만 그것도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하라는 거지. 작심 3일 하더라도. 좀 작은 습관들을 들이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네요. 나는 이런 걸 생각해. 사람들이 뭐 이번 연도엔 뭘 하겠다. 10년 뒤엔 어떤 모습을 그리겠다. 나도 그리거든. 네.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여, 나는 좀. 부 대표님 루틴이 많다고 들었는데 루틴 중에 하나입니까? 동그라미 치는 것도? 나는 사실은 동그라미가, 나는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작은 동그라미가 큰 동그라미를 만든다. 네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로,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물 한 잔 먹기.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뭐 턱걸이 3개. 별로 안 힘들어.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동그라미를 친단 말이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내 스스로 이미 한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가 큰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럼 오늘 이렇게 뭐 회사에 와서 직원들이랑 1대1 면담, 오늘 한 명씩 면담을 또 다 했어. 그리고 면담 끝나고 와서 지금 이렇게 촬영 협조를 또 뭐 우리 회사 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촬영도 이렇게 잘 하고, 그리고 또 가면 또 지금 미팅이 또 기다리고 있어. 네. 미팅 가면 그 사람 만나서 미팅도 잘 하고, 그럼 계속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거지.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사전에 그냥 다 협의되고 찍은 게 아니라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책 중에 타이탄의 습관이니까 타이탄의 도구들인가? 맞을 거예요. 타이탄의 도구들. 그런 거 보면은 방금 얘기하셨던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그것들이 섞여서 부대표님 습관이 됐듯이, 실제로 제가 보면 타이탄의 도구들 보면은 그 중령 한 명은 네이비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아침에 이불 개는 습관 하나와 하루를 성공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엄청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 보면. 비슷하게 얘기하는 네.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간단한 거긴 한데, 네. 그 입을 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입을 자기 아침에 겠다는 거에서 이미 성공을 한 네. 거야, 자기 스스로. 작은 성공.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작은 성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작은 보상을 하는 게 좀 좋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게 동력이 된다고. 이불만 개라고 하면은 며칠 개 다 안 개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 그렇죠. 그럼 이불을 개면 뭐 자기가 만약에 뭐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 그럼 뭐 이불 개면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먹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이 동력을 만들어 놓는 게 엄청 이 습관을 지속하는 데 좋다는 거지.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채찍만 있어도 힘쓰고 당근만 있으면 사람이 퍼지지. 그러니까 그걸 딱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거에 뭐 중요한 거지. 어떤 일도 뭐 그렇겠지만. 그러면 벌써 보니까 한 35분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목이 얘기했네. 아프셨을 것 같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방역이 제가 봤을 때는 수면 아래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었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인 시기는 생각보다 짧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방역이 앞으로 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지금 있는 하나방역의 지사장이라든지 지점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사 직원들이라든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뛰어난 한 명의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딱 가면 뒤에서 이렇게 다 따라오어서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해. 네. 근데 내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은 한 명 한 명이 다 사장인 거야. 사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소사장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맞죠. 자기가 자기 거래처가 있고 그렇죠. 그 거래처에서 우리가 그 거래처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주고. 그래서 나는 뭐 보통 이런 회사들이 많아. 성공하면은 뭐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임원진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월급 딱 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거기서 뭐 내년에 뭐 조금 올려주고 뭐 인센티브 조금 주고 이런 거 말고 한 명 한 명이 전부 자기가 사장이 돼서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이제 그 파트를 맡아서 진짜 그 부서의 부서장도 되고, 나중에는 아예 만약에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 독립적인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
나 스스로도 사실 내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아임하고 무슨 이런 뭐 막내 동생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 연고도 없이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말단 직원부터 단계를 밟아가지고 지금은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까지 이렇게 온 거고, 뭐 다른 어떤 직원들도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제가 봤었을 때 나중에 하나방역 관련해서 면접을 보러 온다든지 방문했었을 때 이 인터뷰가 하나의 바이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너무 추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하나의 바이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